한 탈북 여성이요, 굶주림을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그 자녀와 둘이서 굶어 죽은 시신이 한참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2달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다라고 보고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겉으로 이 정권이 북한에다가 무슨 식량을 5만 톤을 주니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북에서 탈북한 사람은 한국에 와서 굶어 죽는다. 이게 우리 내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42살 한모 씨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2개월 전에 죽은 걸로 나오고 굶어서 죽은 것 같아. 모자가 발견됐을 당시 빈 간장통, 딱 고춧가루 봉지만 남아 있었지 다른 음식이 전혀 없었고 영양실조가 지속되어서 합병증이 생겨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 둘이가 살던 이 아파트는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인데 보증금 547만원, 월세 9만원인데 여러 개월째 월세를 못 냈다는 겁니다. 사망 추정 당시 통장 잔고는 제로고 5월 말 남아있던 3,858원 잔액을 모두 인출한 뒤에 2주 정도 뒤에 숨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수도세 미납으로 수도물이 끊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찾아가서 창문을 열어보니 어른 시신이 누워 있어서 신고하고 이 아들 시신이, 그러니까 엄마 시신 옆에 2m에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먹을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서 보통 걸어가고 이러죠. 거기에서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탈북민 사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술렁이어서 정보 등을 취합해서 이 사람을 알아봤는데 탈북 후에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남성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2개월 정도 적응 교육을 받고 이제 탈북자가 사회로 나올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을 이제 9개월 만에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한 씨는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지원이 조기에 끊겼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남편이 통영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그런 걸로 보이고 둘 사이에는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조선업 불황이 덮치자 남편이 이제 다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는데 작년 말에 아들과 둘이서 한국으로 다시 이혼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병이 있었는데 그 아들 병을 이렇게 돌봐야 되니 엄마가 어린 아들을 놓고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 5세 미만의 애들에게는 아동수당이 10만 원이 넘는데 애가 최근에 5세를 넘기면서 이것도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이 전부였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동포는 적극적으로 안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순응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그 체제를 탈출해서 한국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들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이 체제를 북한 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애를 봐주는 기구도 만들고 또 일자리도 알선하고요. 그래서 탈북자 한 명 한 명을 다 제대로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9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은 나름 자립의 의지가 강한 부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운전 면허증도 따고 제빵 요리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존심도 강할 수도 있고, 또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 도움을 호소하거나 이러지도 못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바뀐 이런 논리에 적응을 하지 못해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탈북민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국가에서 챙기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부분도 못한다면, 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극히 지금 우리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늘어났고요. 더더욱이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동포였고, 또 자유를 찾아서 태국까지 중국에서 가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이 그래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면, 저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탈북자를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국가니까 남한으로 오지 마라, 여기 오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이 북한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될 거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남한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필요 없는 일에 정치적 이익이나 표를 이렇게 바라는데 쓸데없는 돈들을 써 제낍니다. 근데 진짜로 꼭 필요한 일에는 이렇게 돈이 인색합니까? 다른 기사가 하나 났어요. 개인 집무실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동자치지원관 채용 논란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4천만 원 연봉을 받고 별도 사무실을 쓰고 이런 혜택을 받는 인력이 대전과 서울의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유성이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는데, 이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각 정부 부서에 무슨 정책 보좌관이니 뭐니 해서 행정부서에 필요도 없는 자리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사무소에도 지원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다른 동으로도 확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 12억 4,800만 원은 대전시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연 4천만이고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고 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해 일을 하는데 일당 10만원과 주휴 연차 수당을 받아서 급여는 구의원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지원관 3명을 채용한 대덕구 의원 의정비는 연간 3,780만 원이니까 이 지원관이 구의원보다 좀에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는데 동장급 직원이 하나 새로 생긴 셈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 사무실에는 주민자치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한 명도 또 들인다고 합니다.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연 1,200만 원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자, 주민들 중에서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들 중에 정치판에 얼쩡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리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 자치지원관은 서울시가 먼저 채용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관을 선발해서 현재는 81개 동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봉은 대전과 비슷한 3,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 지원관을 2022년까지 모든 동 424개 동에 다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예산 낭비 성격이 있는 불필요한 인력이다. 주민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난칩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전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원관을 뽑지 않는 중구는 결식아동 급식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구청장 의식이 똑바로 박혀 있네요. 세금으로 선거 때 풀뿌리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돈들을 낭비하는 속에서 지금 탈북인은 굶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대해서 제가 참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40대 월급쟁이가 빚이 5,958만 원, 한 6천만 원쯤 된다는 겁니다. 근로자 전체의 평균 대출은 4,076만 원, 대기업의 근로자는 6,515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평균 은행의 빚이 4,076만 원이다. 그래서 2017년보다 281만 원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은 증가하고 연체는 감소하고요. 연소득 1억 이상의 평균 대출은 1억 4,066만 원, 3천만 원 미만의 평균 대출은 2,600만 원, 3천에서 5천은 4,633만 원, 5천에서 7천은 7,774만 원이라는 겁니다. 7천에서 1억은 9,943만 원. 그러니까 자신의 대충 연봉보다 좀에 많거나 좀에 적은 수준의 이 부채를 다 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연체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0.1%, 그런데 소득이 적은 사람은 0.7%로 차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일수록 대출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업종별로 은행의 연체율을 보면 부동산업이 1.54, 숙박 음식점업이 1.30, 건설업이 1.01 등으로 높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자영업이 좀 어려움을 받으면서 이런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4억 1,596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금 합쳐서 이 정도 갖고 있다는 거고, 국민 순자산은 자, 이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즉 빚을 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어느 정도 버는 직장인이 한 4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2018년에 1174조 4천억이 늘었는데 국민 재산이 토지 개발과 부동산 상승으로 늘은 거라고 합니다. 이 4억 1,500여만 원의 재산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76.2%가 부동산에 묵혀 있어서 이 3분의 2가 아니라 76.2면 4분의 2, 3이죠. 4분의 2, 3이 부동산에 묵혀 있어서 실제로는 재산이 1억도 안 된다. 현금 재산은요.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그러면 아까 월급쟁이 개인 부채가 아니고 가구당 부채는 얼마냐? 작년보다 4.6% 늘어난 7,77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기 빡빡하지만은요, 탈북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 저 우리 사회 책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